저는 이제 미디어 인류학이라는 타이틀을 좀 특히 미디어 연구하는 쪽에서 좀 더 그 시점이 가지고 있는 성찰, 약간 인사이트를 좀 더 알아주기를 바라는 부분이 있어서 미디어 인류학이라는 분야를 앞으로 좀 더 개척해 나가고 싶은 거죠. 그 현재 하고 있는 작업은 어떤 작업들? 우선은 이제 미디어 연구라는 분야에서는 그런 질적인 연구나 인류학적인 어프로치가 새롭고 되게 신선한 부분이니까 그게 이제 어떤 의의가 있는지를 미디어 연구 쪽으로 잘 전달하고 또 그러려면은 지금은 이제 이론화 쪽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좀 시어리 쪽을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거랑 같이 병렬해서 하는 거는 현재는 이제 모바일 미디어 쪽. 특히 제가 일본에 있으니까 휴대폰 관련해서 되게 역사도 오래됐고 또 여러 가지 그 좀 첨단 문화랄까? 예, 다른 지역과 조금 빨리 여러 가지 문화가 있으니까 그런 모바일 미디어에 대한 연구를 이제 병행하면서 기본적으로는 미디어 인류학이라고 하는 어프로치가 미디어 연구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론화 작업들을 지금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인류학, 그 미디어 앤스포로지는 한국에서는 거의 지금까지 별로 알려져 있지는 네. 않는데, 근데 미디어 앤스포로지가 뭔지 하는 걸 간단히 좀 얘기를 해줘요. 간단히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미디어 앤스로폴로지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자면 인류학에는 전통이 오랫동안 있었을 것 같은데요. 특히 미디어 연구 쪽에서는 굉장히 최근 들어서 나온 하나의 문제의식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새로운 미디어 현상들이 막 나오다 보니까 그걸 어떤 식으로 조사하고 기술에 나갈 건가 하는 방법론적인 문제가 굉장히 과제로 대두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기존의 통계학적인 연구나 양적인 연구 아니면은 담론 분석하는 연구 같은 게 사실은 새로운 미디어 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좀 힘들다,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좀 멀리 퍼지게 됐고요. 이제 그런 와중에 에스노그래피라든가 질적인 연구를 이제 시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저는 이제 단지 조사하고 연구하는 방법론에서 어떤 뭐 질적인 연구만으로 이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문화인류학의 전통에서 갖고 있던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통찰 아니면 시점 또 아니면 그거를 그 사물을 고찰하고 있는 그 방향성이랄까 이제 이런 부분들도 미디어 연구 속에 잘 크게 활용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미디어 인류학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좀 더 프로모션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런 미디어 인류학이 언제부터 대두됐고 또 주로 어디에서 네. 어떤 연구들이 예, 예. 예, 만약 그런 그 개별적인 학자들 보면은 각기 좀 이 포커스를 두는 네. 점들이 다르겠지만서도 예. 어떤 데 많이 관심을 두어왔어. 예, 주로 얘기되었던 거는 이제 영국을 중심으로 한 컬처럴 스터디즈에서 에스노그래피라고 하는 방법론을 오디언스 연구에 이제 결합시킨 어프로치를 굉장히 초창기부터 해왔죠. 그러니까 한 80년대부터 그런 부분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자면 질적인 연구 방법론을 양적인 연구 방법론하고 이제 결합시켜 본다라는 정도였고 오디언스 연구를 하는데 오디언스들이 어떻게 미디어를 소비하는가라는 거를 볼 때는 관찰하는 방법이 굉장히 효과적이다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제 점차로 2000년대까지 오면서는 이제 그런 어프로치는 오히려 좀 소극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제 디지털 미디어 아니면 뭐 휴대폰 아니면 뭐 인터넷 이런 쪽을 보자 그러면 실제로는 이제 통계 조사만 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또 그렇다고 질적인 관찰만 갖고도 좀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조사 방법론도 있지만 실제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의 소비 행동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행동을 이제 인류학에서 갖고 있었던 프레임으로 다시 한번 기술해보고자 하는 이제 시도들이 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신화라든가 의례라든가 상징이라든가 하는 인류학에서 갖고 있었던 프레임을 가지고 지금의 미디어 현상들을 이제 설명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흐름들은 2000년대 들어서 굉장히 많이 이제 2000년대. 네, 나오고 있고요. 그런 경우에 인류학자들이 먼저 손을 댔을까? 아니면은
그 커뮤니케이션 연구 쪽의 사람들이 예. 인류학적인 것을 좀 도입을 해서 예. 했는 그런 방향은 어떤 식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실제로는 미디어 연구 쪽에서는 이제 점차로 그런 인류학적인 관심 분야랄까 영역에 대한 접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커져왔고 또 한편으로는 인류학 쪽에서도 점점 미디어라는 게 현대 사회의 중요한 현상이 되어가니까 이쪽에 대한 관심도 점차로 커져왔던 것 같거든요. 이게 정보 인류학이랄까 여러 가지. 그래서 어느 순간에 가니까 굉장히 비슷한 어프로치가 있다는 거를 서로 지금은 이제 깨닫고 있는 정도가 아닐까.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지금 이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이제 주로 미디어 현상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라는 부분이지만 실제로는 그것보다 좀 더 근본적인 부분에 예를 들어서 예전에 베이츠슨이나 이런 영상 인류학적인 어프로치나 이런 부분들은 미디어 연구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는 부분하고 굉장히 많이 이제 통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미디어를 제작하는 거. 그리고 이거를 사회 속에서 어떻게 유통시켜 나갈 것이며 어떤 식의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또 이제 그것이 연구에 있어서 어떤 실천적 의미가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을 고민하는 것이 사실은 인류학은 굉장히 오랜 전통이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고 지금 미디어에서는 가장 최첨단 분야라고 했으면 미디어 리터러시 연구 쪽에서 굉장히 이제 근접해 있는 어프로치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영상인류학이라는 과목이 1990년대 초반부터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은 미디어 연구 쪽에서 그런 제작 프로그램이나 제작하는 커리큘럼을 아주 활발히 도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이제 굉장히 많이 활발히 뭐 한국도 그렇겠지만 일본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는 이제 학생들이 직접 제작을 해보고 그러면서 미디어에 대한 거를 단순한 이제 수용하는 입장이 아니라 제작하는 입장에서도 이해를 하고 그 또 하나는 만들어낸 작품 자체도 그 시대에 대한 어떤 하나의 필드워크로서도 또 이제 위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거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도 해나가고 싶다고 생각을 하죠. 최근에 김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완전히 이제 완성해서 예. 지금 내놓고 있는데 예. 이 박사학위 논문은 어떤 테마로 네, 네. 또 거기에는 미디어 앤스포로지가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됐는지 사실 이거를 저도 계속 고민하다가 타이틀을 미디어 인류학이라고 쓸까 아니면 해석적 미디어론이라고 쓸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지금은 해석적 미디어론이라는 말을 이제 넣었는데요. 저는 이제 모바일 미디어에 대한 연구를 해석 인류학에서 갖고 있는 어프로치를 가지고 다시 한번 재조명하고 조사하고 이제 기술해 보는 것을 제 박사 논문의 가장 제일 중요한 취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미디어라고 하면은 흔히 되게 휴대폰 같은 요즘 아주 근래 현대 아주 첨단 기술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은 사실은 뭐 엽서나 아니면 그 전에 있었던 뭐 문고형 책 들고 다니면서 읽는 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다 큰 의미에서 볼 때는 모바일 미디어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지금 현대적인 모바일 미디어를 다시 보았을 때 어떤 것이 보이는가 이제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둔 연구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이론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디어 연구에서도 문화라는 개념이 굉장히 여러모로 이제 얘기가 되어 왔습니다만 이제 저는 인류학도로서 되게 오랫동안 문화라는 개념을 고민을 해왔던 인류학에서 갖고 있던 문화 개념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문화가 얘기되는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그 문화라는 개념을 어떻게 정착시킬 건가, 특히 미디어 연구에서는 문화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방식으로 연구에 실증 연구에 도입할 수 있을 건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론적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 모바일 미디어를 대상으로 한 여러 조사를 실제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조사를 진행할 때는 빅토르 터너가 갖고 있는 에스노그래피, 퍼포먼스 에스노그래피라고 하는 방법론을 나름대로 응용을 해서 연구에서는 이제 활용을 했습니다. 여기 동경대학을 보니까 예. 지금 김 교수가 소속돼 있는 정보학환 학환이에요. 정확한 이름이 뭐예요? 정보학환이라고 그 환은 이제 환경할 때 환자를 써서요. 네. 그러니까는 학문의 이제 그 환경적이랄까 그러니까 에콜로지컬한 그 어프로치를 가지고 있는 학부예요. 그러니까 디파트먼트죠. 영어로는 어떻게 쓰지? Interfaculty Initiative in Information Studies라고 쓰고요. 그게 정보 학환이고요. 저희는 사실은 이제 정식 명칭은 두 개 조직입니다. 하나는
정보학관, 방금 Interfaculty Initiative in Information Studies라고 하는 거는 연구자들의 조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거 아니라 이제 대학 포스트 그레이주에이트 대학 원 조직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건 학생들 조직인데 Graduate School of Interdisciplinary Information Studies라고 부릅니다. 이건 완전히 그 학부는 없고 학부는 없어요. 없고 대학원 네. 대학원만 있고. 하지만 학부 코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학교 2학년 이상이 된 학생들한테 별도로 시험을 치고 면접을 봐갖고 학생들을 뽑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은 기본적으로는 복수 전공 비슷한 방식으로 저희 학교에 학부 코스로 들어오는데 굉장히 모티베이션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제 뭐 아무나 복수 전공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시험을 봐서 들어오고 또 따로 이제 그 수업을 들어야만 하는 거니까 굉장히 지적 호기심이 높은 친구들이 들어오고요. 또 하나 그 학부 코스의 되게 특징이라면 동대 학생이 아니어도 돼요. 그래서 동대 학생들도 있지만 와세다, 게이오, 뭐 지금 니혼조 학부 학생들을 뽑아서 예. 이 훈련시킨다는 그렇죠. 그것이 다른 학교 학생들도 되고. 다른 학교 학생들도 되고 또 하나는 사회인도 가능합니다. 기업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도 가능해요. 그래서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하이브리드한 환경에서 같이 공부를 하는데 실제로는 동대 학생들 비율이 높은 편인데요. 한 60% 정도, 60% 이상 되지만 좀 이종 이합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종이랄까 여러 분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굉장히 지적 호기심이 높은 학생들이 모여서 같이 하니까 아주 그 부분이 뭐랄까 아주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적극적인 학생들이 많고 또 그 학생들이 나중에 저희 대학원으로 진학하는 경우도 많아요. 대학원으로 진학하면 괜찮은데 혹시 그 학생들도 동경대학 그 졸업장을 받나요? 복수 전공 비슷하게 졸업장이 나옵니다. 근데 졸업장이? 네 졸업장이 나오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게 되게 어려워요. 하기가. 그러니까는 저희가 동대랑 똑같은 커리큘럼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갖고 있는 단위나 아니면 저희가 해야 되는 워크숍 같은 거를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동대는 졸업했는데 저희 거는 졸업을 아직 못해서 취직을 한 뒤에 계속 그거를 계속해 나가면서 한 5년에 걸쳐서 졸업한다든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정보학관에 들어오는 대학원생들은 보면 다양한 그 언더그레이드 배경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뭐 융합이랄까, 하이브리드라고 할까, 이렇게 재밌는 그 이노베이션들이 생기겠어요. 예, 그야말로 크로스 컬처럴한 느낌이 많이 들고 제가 지금 미디어 에스노그래피랑 강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반수 이상이 다 문과가 아니라 이과 학생들이에요. 이과 학생. 네, 엔지니어링 전공하고 아니면 법 전공하고 또 한 분은 벌써 굉장히 오랫동안 저널리스트 일하다가 지금 뭐 한 50 이제 좀 정년 얼마 안 남으신 분도 계시고 저희 클래스는 이제 그러다 보면 서로 디스커션을 하면서 이제 알게 되는 것도 되게 많고요. 아주 다른 백그라운드를 가진 학생들이 모여서 미디어, 정보사회 이런 이슈에 대해서 같이 알아나가는 거. 그게 굉장히 저도 참 좋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정보학관의 그 패컬티들은 보면은 패컬티들은 어떤 배경, 우리 전통적인 그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봤을 때 어떤 배경의 사람들. 근데 여기는 엔지니어링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휴머니티도 있을 것이고. 휴머니티도 있고. 근데 그게 참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여기는 정말 이제 전문적으로 이게 종적으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아주 횡적인 조직이에요. 그래서 정보, 미디어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모여 계시죠. 그러니까 인류학자도 있고 사회학자도 있고 역사학자도 있고 정치학자도 있고 문과가 아니라 이과 쪽으로 가면 심리학이나 아니면 엔지니어링 하시는 분들도 있고 로보트 공학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연과학 쪽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모든 분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정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동경대학은 여기는 홍고 캠퍼스고 구아바 캠퍼스는 그 문화인류학과가 거기 있고 근데 거기서의 문화인류학과는 이쪽에 미디어 앤스포로지 같은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가진 사람도 있을까요? 저는 그 부분은 제가 교류가 좀 약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일본이 갖고 있는 인류학 전통도 굉장히 깊은데 그 중에서 민속학적인 전통이 또 한 굉장히 큰 흐름이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동대에 있는 인류학
미디어학과는 이제 민속학적인 어떤 전통에서 깊이 있게 에스노그래피를 진짜 참여 관찰하면서 써내가는 그런 부분들이 강하신 것 같고요. 미디어 앤소폴로지라고 했을 때는 이제 동경 쪽보다 오히려 민박 약간 오사카 쪽에 계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 더 실천적인 방향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미디어, 그러니까 에스노그래피를 쓴 거를 이제 사회에 어떻게 환원해 나갈 건가, 또는 아니면 보통 이제 퀴즈나 이런 TV에 나오는 이문화에 대한 이미지나 아니 원주민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가 거기서 유포되는 부분을 어떻게 인류학자들이 피드백을 하고 수정해 나갈 수 있을 건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오히려 이제 오사카 쪽에 계시는 분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 교수는 지금 이번 학위 논문도 그렇고 네. 주로 일본 쪽의 그 자료가 많을 텐데 혹시 지금까지 한국의 미디어 이 상황에 대한 네, 네. 현상에 대한 그런 관심 내지 그런 그 페이퍼들도 있어요?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모바일 어떤 분야에? 모바일 미디어 쪽에서는 이제 퍼포먼스 에스노그래피를 라는 이제 방법론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일본의 모바일 미디어만 조사한 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모바일 미디어라든가 아니면 중국에 있는 모바일 미디어랄까 그쪽에 계신 분들하고도 같이 퍼포먼스 에스노그래피를 해 나가고 있고요. 앞으로도 좀 그런 부분은 강화해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잠깐 그 퍼포먼스 에스노그래피가 네. 어떤 분야인지 네. 잠깐만 예, 그러니까 얘기해 주세요. 애초에 이제 빅토르 터너가 얘기했던 퍼포먼스를 통한 에스노그래피랄까, 퍼포먼스를 직접 함으로써 문화 당사자들이 갖고 있는 그 느낌 아니면 감정, 그다음에 해석을 직접 연구자 스스로 느껴보는 것을 이제 퍼포먼스 에스노그래피라는 방식으로 빅토르 터너가 얘기를 했었는데, 원래는 이제 학생들이 직접 필드 나가기 전에 한번 그쪽에 있는 어떤 문화적인 이벤트를 몸으로 해보는 이제 그런 이제 프로그램으로서 빅토르 터너는 생각을 했던 것인데요. 근데 저희는 애초에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련된 프로젝트로 학생들과 함께 모바일 미디어라는 걸 한번 우리가 연기를 해보면 어떨까, 퍼포먼스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바일 미디어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하고 자기가 몰랐던 모바일 미디어의 자기의 관계성이라는 거를 천극을 만들어서 퍼포먼스를 해봄으로써 좀 이렇게 위로 이렇게 스스로 드러나게 하는 방식으로 저희 접근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그것이 굉장히 미디어 연구의 어떤 교육학적 방법론이라 연구하는 방법론적으로서 굉장히 저는 인사이트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제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과 함께 촌극을 만들어서 연기를 하거나 소셜 드라마를 만들어보는 거죠. 네. 그래서 모바일 미디어에 관련된 소셜 드라마를 직접 만들어본 작업은 한국, 중국 또 일본 학생들하고 같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한국의 미디어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좀 한국의 미디어의 역사를 어떤 방식으로 저희가 다시 해석해 나갈 건가라는 부분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고요. 근데 아까 이제 물질 문화라는 방식으로 모바일 미디어를 본다든가 하는 것처럼 실제로 한국의 미디어는 뭐 TV든 라디오든 뭐 굉장히 매스 커뮤니케이션 아니면 저널리즘, 언론 이제 이런 방식 속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어 왔어요. 뭐 TV는 예전에는 뭐 정권하고 싸울 때 어떻게 했고 지금은 오락이 되었고 뭐 이제 이런 방식의 얘기가 많은데, 저는 사실 그런 쪽과는 이제 보통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종의 문화적인 실천 방식으로서 미디어가 어때야 했는가라는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당장 내일 모레 이제 한국 언론정보학회에서 발표한 내용은 90년대 80년대 대자보에 대한 대자보. 연구예요. 근데 대자보를 뭐 예를 들어서 뭐 저항하는 무슨 정권에 대한 어떤 운동권의 미디어라는 방식으로 보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방식보다는 이게 하나의 미디어를 굉장히 프리미티브한 미디어잖아요. 종이에다 글씨를 쓰는. 이제 그거를 방문이죠. 방문이죠. 예.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학생들이 만들었고 암묵적인 운영 원칙은 어떤 것이 있었으며, 또는 그 부분에서 갖고 있었던 것들이 지금 현재 인터넷의 온라인 문화라는 데는 어떤 방식으로 계승되고 있을까, 이제 이런 거를 고찰하는 방식의 연구를 이제 발표를 하는데요. 좀 그런 방식으로 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있었던 미디어 역사를 실제로 하나의 그런 어떤 이제 대중과 동떨어진 매스미디어의 역사로서 기술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그걸 소비하고 실천했는가라는 쪽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는 연구는 좀 앞으로 더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미디어 앤소폴로지에 관심을 가지고
그 연구를 해오면서 지금 일본의 게이타이 문화, 그 미디어 중에서 좀 최근에 와서 대표적인 게이타 휴대폰, 그리고 한국의 또 이 휴대폰, 요즘 뭐 스마트폰이 정말 엄청나게 보급이 돼서 양쪽에서 양쪽 문화에서 그런 휴대폰을 쓰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게 어떤 그 문화에 어떤 뚜렷한 차이가 있을까? 그 뚜렷하게 보이는 차이 중에 하나는 뭐 한국도 그런 경향이 지금 생기고 있긴 합니다만 일본은 이 모바일 미디어가 전적으로 문자 미디어로 사용이 되고요. 근데 한국에서는 음성 미디어라든가 아니면 시각적인 미디어로 뭐 TV를 본다든가 영상을 본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많이 사용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참 재미있는 게 이제 삐삐라고 저희가 예전에 삐삐 있었죠. 한 십몇 년 전에 삐삐라는 게 이제 되게 한국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전 세계로 볼 때 삐삐가 가장 유행했던 지역이 한국과 일본이었을 거로 저는 보고 있고요. 이제 미국에서 처음 나온 거긴 하지만 삐삐가 그 정도까지 유행이 됐던 지역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근데 한국과 일본의 삐삐 문화가 굉장히 문자적, 음성적인 부분에서 갈라져서 보여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문자적으로 사용을 해서 그래서 아주 그 숏 에세이 같은 이런 것이 라이팅이 상당히 발달하죠. 일본에서. 그리고 처음에 이제 일본에서 모바일 인터넷이라는 게 처음 나오게 된 계기도 사실 삐삐를 통해서 이제 글자를 쓰는 게 이제 많았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삐삐라는 게 일본에서 어떻게 발전을 해 나갔냐면은 맨 처음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8282 하면 빨리빨리 오라지 뭐 이런 식의 암호 기호가 생긴 것처럼 일본에서도 그런 말이 되게 많이 생겨나고 처음에 숫자를 통한 문자 표현이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자동으로 문자로 바꿔주는 그런 서비스가 생겼었어요 일본에서는.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되게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모바일 미디어를 만드는 회사에서 우리가 다음번 차세대 모바일 미디어 할 때는 문자를 강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메일 같은 게 굉장히 일본에서 발달을 처음부터 하잖아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삐삐가 음성 문화로 많이 발달해서 음성 사서함, 노래를 해서 남기거나 아니면은 서로 목소리를 공유하거나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은 이런 어떤 음성적 어떤 그 소리를 공유하는 미디어로서 더 발전이 많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그 메이커들도 기계에서부터 그 차이가 나죠. 그렇죠. 기계가 그 다음에 설계에서. 기계의 방향성이 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 좀 저는 되게 재미있는 이제 그런 차이점 좀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가 사실은 전 세계에서 제일 모바일 인터넷이 빨리 나온 게 일본이고요. 1999년에 도코모가 아이모드라는 걸 했는데 근데 같은 연도 말에 LG에서 우리나라가 두 번째예요. 그래서 가장 빨리 모바일 인터넷이라는 걸 도입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모바일 인터넷이 대중들한테 막 유행할 때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냐면 음성 문화라는 데 굉장히 익숙했기 때문에 이걸 뭐 판단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차이가 있었죠. 근데 일본은 사실은 문자를 가지고 있는 그 인터넷을 사용하는 문화라는 게 옛날부터 문자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인터넷이 굉장히 쉽게 이제 들어갔던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모바일 인터넷은 일본은 2000년대 초반 오히려 야후나 이런 PC를 사용하는 거 이전부터 모바일에서 주로 인터넷을 사용을 했었고 우리나라는 PC를 통해서 더 많이 발전하고 나중에 모바일로 이행하는 약간 두 나라가 되게 기술적으로는 레벨이나 이런 거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조금 차이가 생기는 부분이 있죠. 오늘 이렇게 바쁜 일찍 시간 내줘서 고맙고 앞으로 한국에도 미디어 앤스포로지가 많이 알려지고 연구가 좀 활성화되기를 바래요. 정말 고맙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